2020년 4월 22일이고요. 저녁 9시 딱 1분 전입니다. 지금 오늘은 일찍 마쳤는 날이고요. 바깥에 바람이 엄청납니다. 지금 엄청나고, 제가 농사 짓는 건 아니지만은 과수 피해가 지금 좀 있다 합니다. 냉해 피해가 있고, 또 그나마 있던 꽃들이 지금 좀 많이 떨어져 버리고, 과일값이 좀 비쌀 것 같습니다, 원래. 자, 오늘 제가 책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중일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모택동 인민의 배신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박상우 씨가 옮긴 책인데요. 박상우 씨는 얼마 전에 카게무샤라고 하는 신간을 내기도 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에 출판된 책인 슬픈 중국 3부작이 최종 그 시리즈인가 봅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인민민주 독재 1948년에서 1964년. 이거는 이제 기간으로 보고 내용으로 볼 때는 그 프랑크 디퀘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방된 때부터, 중국에서 해방된 때부터 그 마오쩌둥에 의한 중국에서는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지만은 대기근 운동이죠. 인민들을 대거 굶겨 죽여버린 그런 비극적인 그 사건까지를 요 책이 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한 권 한 권에 내막이 깊고 스토리가 있는데, 감히 제가 금방지게 요 세 권을 다 꺼내 가지고 한꺼번에 그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제가 깊이 있는 설명을 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이 세 권이 다 연결 지어지는 그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권을 빨리 급하게 음식 먹듯이 쫙 본 다음에, 사실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듣는 말까지 해서 기본 배경 지식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 좋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그냥 제 식으로 살짝 훑어가는 식으로 이 세 권을 한번 리뷰를 할 거예요. 이 세 권 중에서 가장 네가 시골사부 네가 추천한다면 네 뭘 추천할래? 라고 하면 최근에 나온 송재윤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지금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에서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요. 요 책을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2탄 3탄이 계속 나올 예정인 책인데요. 요걸 제가 왜냐하면은 옮기는 책들 있잖아요. 번역 책들도 물론 훌륭합니다만은 송재윤이라는 분이 다른 지식들을 다 이렇게 섭취를 한 다음에 자기화된, 왜곡한다는 게 아니라요, 어떤 문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식으로 이렇게 썼는데 재밌게 잘 쓰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저께부터 어제까지 쭉 읽으면서 그냥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읽어야지 했는데 너무 재밌게 쓰셔가지고 쫙 빨아들였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 책을 추천하고 싶고, 이 두 개는 제가 새 거 샀는 거고요. 저는 알라딘에서 중고 서적을 많이 구입을 요즘 이용합니다. 교보 책은 제가 이제 안 삽니다. 왜냐하면은 교보에 얼마 전에 포장 박스가 왔는데 신용복 글씨체를 써놨길래 제가 교보에다가 질의를 하니까 자기 내부 토의를 거쳤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상 없다. 그 사람의 어떤 그 간첩질 사상하고 그 사람의 글자의 아름다움과는 미적인 관점과는 구별지어 가지고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길래 그래 알았다 미친놈들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거기에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좀 소심한 보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쩝니까? 제가 그런 업체 책을 계속 사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간첩을 흠모하는 그 전시회도 열고 그랬대요, 보니까 과거에. 완전 미친 회사입니다, 거기. 선대 회장한테 대해서 부끄럽지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잠깐 옆길이지만 말씀드리면,
교보문고에 그래도 제가 1년에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보니까 지출을 했더라고요. 이제 안 쓰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 중고를 쓰는데 책이 왔는데요. 모택동 인민의 배신자, 이 책이 왔는데 어디서 왔냐 하면은요, 전라도 광주에서 왔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왔는데 박스 안에 포장되어 있는 신문도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이고요. 제가 왜 웃는지 아시죠? 예, 이 모택동 인민의 배신자라고 하는 이 책은요, 모택동이라는 이 자는요, 김일성하고 닮은 점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한의 문재왕과도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가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책은 전라도에 있으면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책인데, 아마 이 독자가 읽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가, 아니면 너무 불편해서 이 자기 집에 못 들여놓겠다 싶어가지고 팔아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있어줘야 되는 책인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풀쩍 뛰어가지고 왔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포장되어 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겨레 신문을 안 봅니다. 신문을 제가 그 신문 많이 본다고 자랑이 아니고요. 그냥 신문 9가지 종류를 보는데 그 중에서 한겨레를 떼냈습니다. 원래 10가지에서 한겨레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와, 한겨레는 도저히 소화를 못 해내겠습니다. 제가 한겨레 보다가 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못 읽어가지고. 경향도 지금 겨우겨우 읽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겨레 신문에 포장되어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일 전쟁의 그 핵심은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중국이 이 한반도의 역사에 대해서 동북 공정을 하잖아요. 동북 공정을 하는데 우리나라 남한의 좌익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닥을 하죠. 그런데 그것처럼 이 모택동이 마오쩌둥은 이제 공산당군입니다. 이 책에서도 뭐 공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공산당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해방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명칭은 공산당에 휘하여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공산당군입니다. 마오쩌둥은 공산당군이고 장제스가 국민당군이죠.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제 중국 내에서도 대립을 하는데요. 일본과 싸웠는 그 모든 전공을 마오쩌둥이 지가 했는 것처럼 지금 전승절을 만들어 가지고 가짜 행사를 기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완전 사기꾼이에요. 그 왜 제가 김일성과 닮았냐고 하면, 지금 이제 좀 있으면 4월 25일이 되면은 김일성이가 뭐 항일 유격대를 조직을 했다 하고 뭐 하고, 얼마 전에 또 KBS에서는 김일성이의 보천보 전투를 칭송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만 하고 이렇게 방영은 안 했잖아요. 어쨌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KBS는 반역 기관입니다. 반역 언론 기관입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KBS입니다. 뭐 명징하죠. 아무튼 그런데 이 남북한 좌익들은 한반도의 정통성이 김일성이한테 있다. 김일성이가 정말 제대로 된 항일 운동을 했다.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독립유공자라고 하는 거는 항일 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는, 건국이 곧 독립이잖아요. 또 광복이잖아요. 그래서 항일 운동과 독립 운동은 구분돼야 됩니다. 예. 북한 지역의 그 좌익들도 항일 운동은 일부분 했거든요. 물론 김일성이는 저는 항일운동 차원까지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마적단 수준이라고 할까요? 동학운동이 벌어졌을 당시에 경주를 위시한 이 남부지역에서도 활빈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활동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이 설치는 조직이 활빈당이에요. 도적대에 가깝습니다. 뭐 거의 LA 폭동 때, 미국에서 LA 폭동 때 흑인들과 일부 백인들이 상점들을 털고 했잖아요. 딱 그 수준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활빈당들이 있었는데, 저는 김일성의 그 보천보 전투, 조그만한 건데 이만큼 부풀리는 그 보천보 전투를 위시한 그 활동들이 전부 다 그 마적단, 그냥 주민들을 갈취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밖에 안 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마오쩌둥은 중국의 역사를 지가 다 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 책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장제스가 일본군과 싸웠던, 그러니까 2차 대전을 그 독일이, 나치가 헝가리를 침공한 게 39년 9월 1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37년 7월에 이미 중일 전쟁이 격돌을 했는 게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의 발화점이다. 그걸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책의 요지이고요. 이 마오는 이렇습니다. 마오쩌둥은, 야, 공산당이면 어때?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중국도 영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 이렇게 연합군 쪽에 붙어서 이탈리아, 일본, 독일, 이 파시즘 전체주의 집단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건의를 하니까, 야, 이탈리아하고 일본하고 독일은 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빈농 국가들이야. 가난한 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국가들이야. 그래서 이 연합군의 세력과 맞붙어서 얘들을 꺾어봐야 먹을 게 없어. 근데 봐봐, 이탈리아하고 일본하고 그 독일, 그러니까 우리가 추축국이라 하잖아요. 이 파시즘 전체주의 집단과 오히려 붙어가지고 영국, 프랑스, 미국을 깨버리면 더 먹을 게 많다. 뺏어 먹을 게. 특히나 영국을 봐봐라. 식민지가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느냐. 저기서 얻을 소득이 얼마나 크겠느냐. 완전히 이자는 어떤 뭐 이념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욕심, 야망으로 똘똘 뭉쳐져 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장제스는 일본하고도 싸워야 되고, 국공합작이라고 해놓고 장제스의 뒤에서 계속 뒤통수를 치는 마오쩌둥의 공산당군과도 싸워야 되는 2대1의 싸움이었던 거죠. 지금 대한민국하고도 비슷합니다. 지금 저는 자유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저는 자칭합니다. 저는 북괴가 주적이고 남한의 좌익들도 같은 주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한에서의 적, 그리고 북한에 있는 저 김일성, 백정혈통의 김정은과의 주적과도 싸워야 되는 2대1의 구도인 거죠. 그리고 중국과도 싸워야 되고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에는 일본, 호주, 영국, 미국 자유우방국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집권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거는 자유 대한민국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망명정부를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런 지금 상황이죠. 자, 이 책은 그래서 마오의 어떤 유공을 세워줘야 된다. 그리고 미국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미국은 오히려 장제스의 국민당 군이 일본군의 80만 명 정도의 전력을 중국 본토 땅에 묶어 놓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놀랍죠?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뒤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스탈린이 김일성이가 남한을 침공하겠다라고 하는 걸 허락해 줄 때의 속셈도 저 중국하고 말이죠. 중국하고 분명히 미군이 참전할 것이다. 그러면은 한반도에서 머리 박 터지도록 싸워가지고 중국의 힘도 빼놓고 미국의 힘도 빼놓으면은 훨씬 더 자기가 패권을 차지하기도 수월하고 한반도의 지배권도 갖기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전쟁사를 보면은 정말 이합집산, 정말 막 개걸레가 되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전쟁을 피 흘리는 정치다. 그 다음에 정치는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모택동 인민의 배신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제가 이렇습니다. 모택동은 왜 일본군의 진공에 감사했나? 일본군이 진공해야 장제스하고
붙어서 싸우는 동안 지는 오히려 장제스가 그동안 차지했는 그 영토가 있습니다. 그걸 지가 빨아먹기 위해서. 그게 이 책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인들은 마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지도 않아요. 중국인들이 통이 커서 그런지 유연해서 그런지 마오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요 책은 잠시 뒤에 잠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 중일 전쟁이 왜 제가 이 책하고 연결을 짓냐면요. 중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제가 좀 복잡하게 잡다해지는데, 일본군의 폭격이 있었잖아요. 폭격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숨어 지내고 방공호에 들어가고 집 밖에 나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는 집하고 가까운 거의 일치되는 환경에 놓여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풍속이 생깁니다. 그 풍속은 제도를 놨잖아요. 어떤 땅에서든지 풍속이 곧 제도를 놨습니다. 그래서 민도가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폭격을 경험한 그 공포의 풍속이 일자리와 거주지는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풍속을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단위라고 하는 단웨이라고 하는 발음을 하는데, 그러니까 집단 국영화된 농장 또는 집단 기업을 이제 기업 체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통제 가능한 언제든지 인민들을 또는 좁게 말하면 주민들을 집합시키고 또 동원시키고 하는 이 통제 가능한 조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사회주의식 통제 체제로 이행되는데 이 사람들의 풍속을 만들어 버린 게 또 중일 전쟁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흥미로운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모택동의 공산당군이 아니고요, 그냥 장제스가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대만으로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장제스의 국민당군이 중국에서의 지배권을 틀어쥐게 되었다면 어땠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2차 대전 끝난 뒤에. 그러면 조선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되었을까? 어차피 소련은 과거 러시아 체제 때부터 부동항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얼지 않는 항. 그래서 대양으로 뻗어나가는. 그래서 점점점 서진을 하게 되니까 세계 패권을 갖고 있던 영국이 그걸 하나씩 차단을 하면서 이제 틀어막는 거죠. 그래서 동진 하게 되니까 그 동진마저도 틀어막기 위해서 영일 동맹을 맺어준 겁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식민지로 그냥 먹어버릴 수 있는, 충분히 일본은 탈아 입구라고 해서 아시아를 버리고, 아시아는 너무 저질이고 찌질해. 그래서 일본은 유럽으로 들어가서 유럽의 문명을 배울 거야 라고 했던 그 탈아 입구를 했지만, 영국이 봤을 때는 정말 뭐야, 저 쩌리 같은 놈들 먹어버리고 식민지 하자라고 때릴 수도, 충분히 때리고도 남는데도 불구하고 동맹을 맺어줘요. 해방 뒤에 대한민국이 건국하면서 한미동맹이라는 거, 미국이 한국 같은 거지 나라와 동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승만이 미국의 맥사를 잡아가지고 하자라고 해서 맺은 게 이제 한미동맹인데, 기적 같은 사건이죠. 근데 어쨌든 영국은 영일 동맹을 맺어준 이유가 일본을 키워가지고 아시아의 일진을 만들고, 서진을 하다가 막혀가지고 동진하는 러시아를 대항하는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본을 키워준 겁니다. 어쨌든 그 러시아가 서진이 막혀가 동진 하던 러시아였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이름도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장제스가 공산당이 아닌 장제스가 중국의 지배권을 맡게 되었다 하더라도 중국 역시 대대로 수천 년 동안, 뭐 수천 년까지 갈 게 있겠습니까만은 조선만 보더라도 500년 동안 조선을 식민지화 해온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일본이 우리의 식민지였다고 35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적대감을 나타내는데, 중국이 오히려 조선을 계속 식민지화 했던 겁니다. 정신사상까지도. 우리 지금 기와집 문화 있잖아요. 그 중국 문화입니다. 중국의 대궐을 본따 가지고 이 조선의 고관 대작들이 대궐을 지을 때 썼고, 좀 출세하는 양반들이 자기 집 지을 때 썼던 게 그 기와 문화예요. 그러면은
일본 문화 자꾸 없앤다고 그때 뭐 구룡포에 일본인 가옥 없애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던데 그러면은 우리 기와집 다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너무 자꾸 옆길로 빠지죠. 근데 어디까지 빠져버렸노? 근데 어쨌든 식민지화 해왔던 조선 반도 한반도에 대한 절대 매력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한반도를 분할을 하는데 아마도 소련이 러시아가 위의 지방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 남쪽에서의 절반 정도, 한 전라도 정도 지역 되겠죠. 그 정도를 아마도 장제스의 중국이 먹고 그 다음에 한반도 남쪽에서의 동쪽 정도는 아마 미국이 먹었지 않을까. 마치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누어지듯이 그렇게 아마 분할 통치가 되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가져봐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남북의 좌익들 모두가 보면은 지금에 와서 보면은 다 국가 폭력에 의한 저항이었다. 5.18도 저항, 민중항쟁, 4.3 폭동도 항쟁, 여수 순천 반란 사건도 항쟁, 대구 10월 폭동도 항쟁, 다 이렇게 하잖아요. 항쟁이라고. 그러면 뭐냐? 우리의 구심체는 무엇이냐? 우리 민족끼리다. 그럼 우리 민족끼리는 누군데? 거슬러 올라가면 없어요. 실체가 없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자기가 자기 나라를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고종이 도장 찍어주고, 이완용 아닙니다. 고종이 팔아먹은 겁니다. 일본 황실에 그래서 편입되어 가지고 잘 처먹고 잘 살았어요. 고종 일가는 일본의 왕족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1년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먹었거든요. 그러면 자꾸 지금 보면 KBS 역사저널 그날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어떤 가상에 우리라는 걸 심어놓고 국가 폭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의 파이프라인은 이거죠. 일제가 물러나고 난 뒤에 미제국주의가 들어왔고 우리를 다시 식민 통치를 했고 우리는 거기에 저항했다. 근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 없습니다. 우리의 실체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미끼는 스탈린이 조선 반도의, 제가 조선 반도라고 표현할게요. 조선 반도의 공산화를 위해서 일제, 미제라고 해서 외세 세력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미끼로서 사용한 게 민족이라는 개념이에요.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단재 신채호가 일제시대 때 그때 오죽하면 이제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가상의 어떤 구심체를 꺼내놓고 프라이드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긴 했지만, 그런 장점도 있지만 뒤에 지나와서는 그 민족이라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흐트러뜨려 버리고 친공산화 쪽으로 붙게 하는 아주 저질적인, 악질적인 그런 미끼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책을요 요약해서 뽑아내가지고 읽으면 좋은데 그 정도로 쭉 그냥 훑어봤고요. 여기에 슬픈 중국 인민민주독재 1948년에서 1964년, 이거는 이제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풀려나고 난 뒤에 마오쩌둥에 의한 대약진운동, 말이 좋아 대약진운동이지 대기근운동이거든요. 그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잘 아시다시피 참새가 곡식을 갉아먹잖아요. 참새가 곡식을 갉아먹는데 저것은 인민의 적이다. 저 참새를 소탕해라. 라고 해서 4개의 적을 상정을 합니다. 참새 말고도 파리, 모기, 참새, 쥐 이렇게 해서 4개의 적을 상정하라고 하고 다 소탕해라라고 합니다. 잘 안 잡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게, 그 중에서도 사실 모기를 다 소탕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잡아라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DDT라고 하는 농약 때문에 모든 들판이 죽어버린다. 그래서 그런 책이 있었죠. 무슨 책입니까? 그 책 제목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DDT를 쓰지 마라, 농약 쓰지 말라라고 하니까 해충이
창고를 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덩신짓하고 똑같은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새를 그 곡식을 갉아먹는 참새를 다 때려잡고 나면은 인민들이 배가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인 거죠. 아주 무식한 1단계 논리로 이제 접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갖가지 방법으로 참새를 잡게 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만 웃다가 슬픈 우픈 일이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직접 이제 어릴 때 했습니다. 이렇게 소쿠리가 있거든요. 소쿠리가 이렇게 돼 있고 막대기를 이렇게 받쳐 놓고요. 이 막대기에다가 끈을 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 밑에 딱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쿠리 밑에는 살을 조금 뿌려놔요. 그러면 이 참새들이 몰려와가지고 참새들이 바구니 밑에 이렇게 소쿠리 밑에 앉아서 쪼아 먹어요. 그러면 줄을 쫙 잡아 당기면 막대기가 넘어지면서 소쿠리가 이렇게 엎어지죠. 그러면 소쿠리를 살짝 들추면서 이제 참새를 잡습니다. 그러면 막 잡는 순간 참새가 제 손을 쪼아서 공격하기도 하고 피가 막 나기도 해요. 괜찮아요. 그래 참새를 잡아서 어떻게 하느냐?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참새라면 목을 쫙 꺾어서 죽입니다. 참새가 딱 죽죠. 좀 잔인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그 참새 털을 다 뽑고요.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추려내고 집 있죠. 그 가을 추수를 끝내고 난 그 집단에 불을 피우고 난 뒤에 벌겋게 이렇게 불이 한 소끔 확 타고 난 뒤에는 벌건 그 불씨가 일렁일렁거리거든요. 그 안에 참새를 후두둑 다 집어넣어요. 군고구마 굽듯이. 그럼 노릇노릇한 냄새가 한참 나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재가 되어 있는 그것을 털어내고 나면 참새구이가 딱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참새의 다리를 잡고 딱 뽑아내면은 참새 다리 살이 딱 요 제 이 집게 손가락이 한 마디 정도에 딱 살이 붙었습니다. 빨갛습니다. 익은 참새 살이 비계 하나 없는 딱 순살코기예요. 굵은 소금에 딱 찍어가지고 딱 먹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고기 중에 인간의 기억은 편집이 되니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지구상의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참새고기였습니다. 짭조름, 담백, 고소 이렇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참새 잡는 방법도 이게 소개되고 있고요. 이 책의 장의 제목이 참새 대학살 촌극입니다. 참새와의 전쟁. 그래가지고 경찰, 군인, 청년, 어린이들까지 동원이 되었다. 죽은 참새 떼 수천 마리를 수레에 싣고 행진하는 사람들. 아주 이 발걸음도 보무도 당당하게 호기롭게 웃으면서 사람들이 참새 잡았다고 어린이들하고 다 몰려가지고 이렇게 수천 마리 실은 참새 그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 나옵니다. 제4해 4가지 해로운 것을 제거해야 된다. 제4해라고 해서 보세요. 모기, 파리, 참새, 생쥐 이렇게 이걸 다 잡으면 된다는 거죠. 뭐 새총 가지고 잡는 모습, 예. 참새 박멸 운동의 한 장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참새가 들판에서 다 사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충, 각종 해충, 예, 농사지어 분들 아시죠? 논에 각종 해충 많잖아요. 뭐 요즘은 유기농 농사도 짓고 합니다만 유기농 농사라는 것도요 요즘 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는 겁니다. 당장 배고픈데 유기농이 뭐가 어디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서 들여온 그 품종 필리핀 살을 그 맛은 없습니다. 근데 낫알이 굉장히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 배부르게 밥을 먹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배를 채울 시대에는 유기농이고 뭐가 없습니다. 요즘은 포시러워져 가지고 뭐 유기농이니 뭐가 했니 뭐 따지지만 어쨌든 뭐 그걸 그쪽으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에요. 좋아진 시대는 좋아진 시대대로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 들판에서 참새가 사라지고 난 뒤에는 해충들이 창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민들이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수천만 명이 마오쩌둥이 죽인 겁니다. 그걸 보면은 김일성이가 그 잘난 백정혈통의 우두머리 김일성이가 주체농법이라는 걸 하자고 해가지고 산을 이 계량을 해가지고 나무를 다 뽑아내고
이 계단식 밭을 만들죠. 북한에는 산악지역이 많으니까. 얼핏 맞는 말 같잖아요. 이 산도 산이 이렇게 있지만 그 산의 면적을 다 이렇게 펼쳤다고 상상하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예를 들어 관광지로 활용한다, 뭐 리조트로 활용한다, 뭐 같은 말이지만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아니라 나무를 뽑아내고 그 밭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수확물이 높아질 것 같은. 산사태. 사람 깔려 죽고 곡식 농사 안 되고 죽는 거죠. 그때를 여세를 계속 타고 김정일까지 해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굶어 죽고 있는데 고난의 행군 하재요. 그러니까 지금 마오쩌둥이 인민들 다 굶겨 죽이면서 대약진 운동이다라고 기치를 내걸었던 것처럼 다 굶어 죽고 있는데 고난의 행군하자. 탈북민들의 정언에 따르면 약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하잖아요. 참, 제가 오늘 어디서 봤더라 신문에서 민변, 뭐 민주사회를 위한 뭐 변호사 모임인가요? 민주 붙으면 다 의심하면 됩니다. 그놈들이 보니까 뭐 월남전에 가가지고 한국군들이 양민들 학살했던 거, 예, 학살한 것도 맞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거 사과하라고 막 하던데 6.25 전쟁 때 인민군들이 전라도 광주 땅에 가서도 영광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대학살극을 벌였습니다. 서울을 점령하고 있던 3.1 인민군 치하 기간 동안에도 대학살극이 벌어졌습니다. 서울대 병원을 비롯해서. 지금도 현재도 진행형이고 얼마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고난의 행군이라고 했나요? 300만 명 굶어 죽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변이라고 한 자들이 한마디라도 입대는 거 한번 봤습니까? 못 보셨죠? 그러니까 제가 그 자들을 인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보자, 또 소개해 드릴 게 있겠나. 이 책 재밌습니다. 이 책 꼭 한번 사서 보시면 이제 요게 3부작이니까 계속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홍콩에서의 그 자유 시민들의 시위가 있잖아요. 지금도 조금 간헐적으로 있는데 얼마 전에 엄청나게 몰려 나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그 홍콩의 자유 언론인들을 구속을 하더라고요. 또 수갑을 채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 또 영국 이런 나라들이 그 대만도 그렇고 막 그 항의를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던데요. 그 이 송재용 교수가 최근 벌어진 홍콩 시위가 중국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발화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던가요. 뭐 그런 인터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이고 뭐 요약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입도 좀 마르고. 자, 중일 전쟁의 역사적인 성과물을 마오쩌둥이 하이제킹 해버렸다. 마치 김일성이가 지금 한반도에 주역인 것처럼 남북 좌익들이 묘사하는 것처럼, 또는 지금 남한에서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알고 순진하게 가담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김일성주의자들이 주사파라고 불리는 지금 이제 인민조국 또 그 임종석 뭐 이런 자들 파리들의 혁명 노름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쨌든 80년대생들의 그 주사파 운동권들이 하이제킹 해버린 것처럼, 내다바이 해버린 것처럼 그런 유사한 형태들이 중국 땅에서 벌어졌다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와 같은 맥락에 모택동은 중국 인민들이 오히려 배신자였다. 김일성도 마찬가지죠. 민족이라는 개념을 굳이 쓰자면 우리 한민족의 배신자가 바로 북한 지역에 들어왔던 김일성이다. 그리고 요 책은 이제 계속 시리즈로 이어지는 1948부터 1964까지 그러니까 프랑크 디퀘트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의 맥락과도 묻어있는 그런 책인데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이분이 직접 자기 문체로 써냈는 책이고 재밌습니다. 재밌어서 요 세 권의 책을 한번 봤고요. 요 세 권의 책을 제가 조명하고 소개하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한반도에 우리가 꼭 살고 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역사다. 그리고 그게 지금 재현되고 있다. 재현되고 있다. 또 지금 현재도 KBS를 비롯한 이 좌익들이, KBS 좌익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KBS를 말해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국가 폭력에 저항한 민중항쟁이라는 식으로
역사 공정을 벌리고 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역사와 닮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 3권을 소개해 봤습니다.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